신비주의 철학에서 보이는 태초의 원칙 체계. 여러 부분에서 보이는 각기 다른 태초의 원칙은 결국 하나다. 신비주의 철학에서 보이는 태초의 원칙 또는 원형 체계는 원소의 원칙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다만 신비주의에 존재하는 태초의 원칙은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정신과 영혼의 세계 그리고 정신의 그림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그 밖에 신비주의에서의 태초의 원칙은 역삼각형의 모델을 그대로 따른다. 태초의 원칙은 피조물의 모든 형태에 두루 통용되지만 특히 영적 세계의 원리에 적용된다. 영적 세계는 점성술에서 시작해 타로를 아우르고 연금술과 질병의 징후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역삼각형의 끝부분에 매우 분명한 단일성이 존재한다. 이 단일성에서 음양 또는 여성과 남성의 대립성으로 갈라진다. 이어 불, 물, 공기, 흙의 4원소가 존재하는 영역이 따른다. 물론 단일성이 4원소 모두를 관통하고 여성과 남성의 대립성도 계속 따른다. 불과 공기는 남성적 요소이고 물과 흙은 여성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수많은 현상 형태의 세계로 이어지는 가장 가깝고 본질적인 단계가 따르는데 그것이 태초의 원칙 영역이다. 태초의 원칙은 10개의 행성으로 상징된다. 하지만 이 행성들은 점성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점성술이 같은 태초의 원칙 체계를 응용한 것이다. 우리는 10개의 원칙을 기호 또는 철자로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다. 행성의 이름 또는 고대 신의 이름은 익히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적합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 10개로 이루어진 행성의 장은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왔고 이용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점성술과 혼동될 위험이 없지 않다. 이 혼동의 위험은 10체계를 12개의 태초의 원칙으로 확장해 12궁과 일치시킬 때 더 커진다. 금성과 수성을 각각 2번씩 12궁에 예속시킴으로써 간단하게 12체계로 확장된다. 다음에 간단한 2가지 연습이 이 체계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수월하게 해준다. 1. 철, 동, 아연, 금, 청동, 백금,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수평적 차원에서 익숙한 생각과 일치하고 단순히 금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2. 철, 스포츠카, 창, 파편, 쐐기풀, 손톱, 칼, 전쟁, 선인장. 이 단어들의 경우 수직적 사고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그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여기에 관련된 원칙은 고대 로마의 전쟁의 신 마르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레스라고 한다. 이 마르스에 해당하는 화성의 원칙이다. 이는 공격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리 분석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화성의 대립 극에는 사랑의 신 금성, 비너스, 아프로디테인 금성의 원칙이 존재한다. 이는 심리 분석가들에게는 구순의 원칙, 오럴의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심리 분석이 또 다른 원칙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어쨌든 일치된 의견을 기술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인간 전체를 포괄하는 만족스러운 관점을 아직까지 한 번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원칙은 빛 또는 태양의 원칙이고 그 반대편에 리듬과 반영의 원칙인 달의 원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한과 삭감의 원칙인 토성, 사투르누스, 크로노스에 해당하는 토성이 있고 그 반대편에 팽창과 성장의 원칙인 주피터, 제우스인 목성이 있다. 매개의 태초의 원칙은 신의 사자, 메르쿠리우스, 헤르메스라고도 하는 수성으로 표현된다. 이 행성들은 고대의 7 원칙으로 요일도 행성의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태양을 의미하는 일요일, 빛나는 휴일, 그리고 리듬과 여성적인 달에 받쳐진 월요일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전투와 에너지를 뜻하는 화요일은 화성을 뜻하고 수요일은 전달과 소통을 뜻하므로 수성과 관계가 있다. 성장을 뜻하는 목요일은 목성과 관계가 있고 금요일은 사랑과 화해의 금성과 관계된 것이다. 휴식과 구성을 뜻하는 토요일은 토성과 관계가 있다. 이 천체들 저편에는 또 다른 행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더 늦게 발견되었다. 바로 해방된 모든 것, 광기와 규범의 파괴를 위한 원칙인 우라노스인 천왕성, 초월과 피안의 원칙을 뜻하는 넵튠인 해왕성, 지하세계와 그림자의 세계의 원칙에 해당하는 플루토인 명왕성이다. 세계의 표면 배후에서 그때그때 작용하는 태초의 원칙을 알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차원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발견한다. 그는 본질적으로 조금도 바뀌지 않는 기능적 조처에 에너지를 막대하게 투자하지 않고 결정적인 주제와 시각에 집중할 수 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자신과 타인을 도울 수 있고 무엇보다 사전에 문제를 막을 수도 있다. 태초의 원칙을 기초로 사전에 변화를 일으켜 문제를 예방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구 의학의 예방법은 다만 일찍이 아는 것일 뿐으로 예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명이 그를 굴복시키기 전에 먼저 무엇에 그 스스로가 굴복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오직 증후와 문제와 치료 방법이 알려져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결국 태초의 원칙을 통해야 수월하다. 이를 알면 섣달 금음에 결심했다가 새해에 작심삼일로 돌아가고 마는 습관도 문제없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태초의 원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몹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수많은 그림, 음색, 냄새를 비롯해 온갖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초의 원칙이 실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관통하고 있어서다. 그리고 태초의 원칙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면 가르침과 배움이 실제로 뼈와 살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세미나에서 설명해왔다. 이제 이것을 다채로운 화보가 들어간 책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아마 다차원적인 매체로 인터넷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 자발적으로 이 원칙에 맞추고자 한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각각의 요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옛날에는 요일마다 해당하는 원칙을 위해 바치고 봉헌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원칙을 골고루 합당하게 대하는 일이 확립되었다.
한 해가 흐르는 중에도 매달 그에 해당하는 원칙이 모두 특별한 관심과 인정을 받았다. 한 해의 12국 모델이 그런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소위 제5계절이라고 부르는 카니발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왕성의 원리에 헌신하면서 의례의 범위 내에서 광기를 드러내고 규범을 어기는 모든 일을 재현한다. 또 휴가 때는 대부분 빛나는 태양과 사랑의 금성의 원칙 또는 달과 아이들의 원칙에 충실하다. 반면 질서와 일을 뜻하는 토성의 원칙에는 결코 헌신하지 않는다. 팽창과 성장을 뜻하는 목성의 의미에서 장거리 여행 또는 해방과 광기의 원칙인 천왕성의 영향 아래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소풍도 경험해 볼 만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는 휴가를 해왕성인 초월에 바쳐 명상에 들어가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자발적으로 죽어야 이루어지는 명왕성 원칙에 자신을 바치고 근본을 파고드는 과격한 방랑을 떠나 화산섬에 들어가기도 한다. 우리가 고의로 원칙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으면 원칙은 해소되지 않은 현상의 형태로 강제로라도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항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결국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칙을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람이 삶을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산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도 선물을 받았다고 느낀다. 태초의 원칙 응용 사례 도벽과 수성의 원칙 태초의 원칙을 생각해보는 이 기회에 기이한 환자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어서 원칙 중 하나를 인용해 신빙성을 더하고자 한다. 한 교사가 도벽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훔쳐야 했다. 마치 신들린 듯 또는 내면의 강요에 의해서였다. 그의 도벽은 전적으로 정신적인 빈곤에 의한 것이지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었다. 교사는 어느 정도 문제를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훔친 물건을 장물아비에게 팔거나 보통 도둑들이 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도둑질로 교사로서의 생활에 비해 도를 넘은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 아내가 그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그에게 계속 물건을 훔치면 난 당신을 떠나겠어 라는 최후 통첩을 선언했다. 술 중독자, 거식증 환자, 강박증 환자, 편집증 환자, 온갖 신경쇠약증 환자들이 비슷한 일을 당한다. 보통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하는 위협이 실제로 그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 역시 이 환자에게도 아내의 위협은 잠시 효력을 발휘할 뿐 그는 다시 도둑질을 시작했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아내가 떠나버려 심각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교사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것인지 문제를 합리화할 것인지 둘 중 선택권을 맡겼더니 그는 후자를 택했다. 무엇보다 아내를 잃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도벽으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근시안적으로 이 사회가 부당하다며 소유의 형태가 터무니없이 불균형적이라는 구실을 들어 자신을 정의의 사도 범주에 넣었다. 한마디로 자신을 신경증 환자의 역할에서 슬쩍 빼내 비밀에 쌓인 위대한 구원자로 만든 것이다. 게다가 그에게는 로빈 후드나 조로 같은 원형 인물도 있었다.
그는 이 자화상으로 잘 살 수 있었고 더욱이 한 번도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다. 그는 소소한 영웅 행위를 실천했다. 보이스카우트처럼 매일 한 가지씩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낯선 여성이 자기로서는 살 수 없는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걸 알게 되자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15분 후 어떤 카페에 가보면 그녀의 꿈과 관계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이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카페로 간 사이 그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마련했다. 그리고 소년을 시켜서 그 여성에게 훔친 선물을 건네주었다. 여성이 놀라움에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이 그는 또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일은 척척 돌아갔다. 남자는 다시 사랑에 빠졌고 엄청난 선물 공세로 새 애인을 즐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도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 역시 최후 통첩을 했다. 그녀는 남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교사는 마지못해 치료센터를 찾아왔다. 그림자를 포용하는 심리 치료에서는 그에게 자발적 동기가 적은 탓에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또다시 여자에게 버림받게 될 거라는 다모클레스의 칼, 즉 활락 중에서도 늘 존재하는 위험에 대한 비유를 말한다. 다모클레스의 칼 외에는 그가 압박을 느낄 것이 없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도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음번 단계로 그의 질병 징후에 있는 태초의 원칙을 신의 사자인 수성의 원칙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성을 제안했다. 그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두 손만으로 믿을 수 없이 날렵하게 허리띠, 남이 쓰고 있는 안경까지도 훔칠 수 있었다. 그는 훔치는 걸 무척 좋아했다. 비디오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어도 그것마저 속일 수 있을 만큼 은폐의 대가가 되었다. 내가 서커스에 나가 소매치기 공연을 하거나 카페에서 오락거리로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그 일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한 그의 궤벽과 로빈 훗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내면의 그림 속에서 그의 증상을 만족스럽게 대체할 만한 새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수성의 원칙에 더욱 잘 맞는 그림이었고 게다가 합법적인 일이었다. 당장 활용에 들어간 그는 대형 백화점 책임자를 찾아가 한 주 동안 무료로 백화점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책임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 절도광 교사는 백화점 후문 입구 가까이에 공간을 마련해 두고 여비서에게 일주일 내내 훔친 물건을 가져다 줄 테니 번호를 매겨 기록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그는 책임자에게 그 주에 보안 직원들에게 특별히 경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라고 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수많은 귀중품을 앞문으로 가지고 나가 다시 뒷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해보였다. 일주일 후 교사는 넋을 잃은 백화점 책임자 앞에 훔친 물건을 늘어놓았다. 이제 망연자실한 백화점 책임자에게 교사가 3주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물론 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받으라고 고지했다. 교사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현기증이 날 만큼 많은 보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백화점 책임자 입장에서는 3주간 판매원과 보안 요원에게 지불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절한 금액이었다. 백화점 직원들은 교사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봐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 3주는 교사에게도 수성의 원칙인 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 교사의 공명심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성의 원칙은 충분히 값을 다했고 백화점 책임자는 흔쾌히 내 환자가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지불했다. 교사는 계획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고 보안 요원들 역시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태초의 원칙에 근거한 실로 윈윈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교사의 A는 무척 좋아했다. 그녀도 정직하게 번 많은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교사는 처음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다 결국 학교를 1년 휴직하고 집 지을 돈을 마련한다며 더 수입이 좋은 제2의 전문 직업에 뛰어들었다. 그가 도벽의 근원을 파고드는 실제 심리 치료를 받기까진 수년이 더 걸렸다. 물론 그의 도벽은 그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치료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훔쳐 모았던 일이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다. 헐리우드 영화와 태초의 원칙. 이 원칙과 관련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 간간히 생각난다. 이 영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인물, 희대의 젊은 사기꾼이자 수표 위조꾼이기도 한 프랭크 아비그네일은 수성의 원칙에 따른 레파토리를 화려하게 보여준다. 주인공의 가족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듯 그는 삶의 첫 번째 단계에서 톰 행크스가 연기한 FBI 요원의 상대자로서 사기를 쳐 수백만 달러를 꿀꺽한 범죄자로 세월을 보낸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는 수표 위조 전문가가 되어 법을 상대로 사기를 쳐 다시금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 영화는 원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훌륭한 교훈극이자 한편으로 계층 간의 전환이 가능한 미국 사회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반면 독일어권 사회는 엄격한 평가 기준과 요지부동의 계층의 벽 때문에 무수한 잠재력이 허비된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다. 해커의 위협이 날로 커지자 독일 정부는 해커의 소행을 막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독일 관리 중에서 한 팀을 구성해 하루 8시간을 해커와 싸우기로 결의했다는 결과가 알려졌을 때 혹자는 해커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태초의 원칙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실소밖에 나오지 않는 터무니없는 얘기였다. 천왕성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해커들의 세계와 토성 원칙의 그림자 측면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공무원의 세계가 맞서 싸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반대로 많은 돈을 걸고 최고의 해커들에게 법과 관련된 도전에 응하도록 부추겨 끌어들였다. 해커들은 도전에 응해 부실한 부분을 개선했다. 감형을 보장받고 공범자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공범 증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같이 지내던 패거리를 고발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회에 복권되고 몇몇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것이다. 훌륭한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사람은 태초의 원칙이 너무도 자주 딱 들어맞는 것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외가 많은 독일 영화와는 다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영화 감독은 태초의 원칙에 충실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모든 영화에서 태초의 원칙을 자유자재로 다룬다.
스타워즈 4부작을 만든 조지 루카스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할리우드 영화 감독들에게 신화에 나오는 태초의 원칙과 원형에 대한 수업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 항상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영화는 국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아도 늘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다. 독일 영화가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거의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어쨌든 잘 만든 영화에서는 태초의 원칙을 배울 수 있다. 전쟁 영화에서는 화성의 원칙을 배울 수 있고,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에서는 금성의 원칙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좋은 영화는 원칙이 나올 때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원칙에 관련된 지식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그 점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관람객을 충분히 사로잡을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적어도 2가지 태초의 원칙을 활용해야 하며, 대조를 이루는 태초의 원칙이 전면에 나오는 것이 효과 면에선 가장 좋다. 그 때문에 전쟁 영화에 사랑의 에피소드가 곁들여질 때가 많고, 낭만적인 영화에도 잠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다. 태양과 달의 중요한 2 원칙은 예를 들면 옛날 프랑스 영화 새 남자와 아기에서 더없이 훌륭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는 좀 더 최신 영화인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디즈니 영화 키드에서도 태양과 달의 원칙이 나온다. 화성과 금성의 원칙이 결합된 영화로는 캐슬린 터너와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의 장미의 전쟁이 있다. 수성과 목성의 원칙은 스티브 마틴, 데브라 윙거, 리암 니슨이 나오는 영화 기적 만들기에서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토성과 천왕성의 원칙은 컬트무비 헤럴드와 모드에 사용되었고, 해왕성과 명왕성의 원칙은 존 부어맨 감독의 에메랄드 포레스트에서 볼 수 있다. 마약과 해왕성의 원칙. 나는 과거에 소규모 마약 중독 클리닉에서 부지불식간에 해왕성의 원칙을 배웠다. 작은 건물에서 6.8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 클리닉을 운영했었다. 그때 의사들은 환자를 고객이라고 불렀다. 물론 당시로서는 관례적이지 않은 일이었다. 고객들은 자유로웠다. 원하는 사람과 어디서든 잠자는 것이 허락되었고, 무료로 피임약도 제공해 주었다. 방이든 홀이든 사방에서 로큰롤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바람에 진료서를 받아 쓰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신경이 바짝 쓰이기도 했다. 환자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빈틈없이 감시한다는 것이 분명 모순적인 일이었다. 이 클리닉에는 관대함이 있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사소한 일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예를 들면 천상의 음악이라고 불렸던 명상음악을 틀거나 향을 피울 수 없었다. 명상도 금지되었고, 인도의 전통 복장인 룽기를 입는 것도 금기였다. 룽기는 히피들이 인도에서 들여와 이후 여성 해방운동 때 입었던 치렁치렁한 옷이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수석 의사에게 왜 그런 걸 금지하느냐고 물었다. 수석 의사는 그런 것이 모두 중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중독과 관련된 환경은 모조리 없애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곳 의사들이 해왕성의 장과 충돌했음을 나중에야 짐작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중독과 관련한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의 역증요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른 일반 정신과 의사들과 비교해 거의 비슷한
높은 재발률로 나타났다. 일반 정신과 의사들은 마약 금지 처방 외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던 반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제공했음에도 말이다. 나중에야 깨닫게 됐지만 우리는 틀린 원칙을 제공했던 것이다. 증상이든 원칙이든 그걸 억압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증요법 의사들의 착각이다. 그보다 더 효율적이고 유일한 방법을 들자면 아마 해소되지 않은 태초의 원칙 중 하나를 해소된 영역으로 교환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해 해왕성의 원칙을 알고 그 원칙 내에서 중독 그리고 중독 대상이 상호작용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초월적인 것, 신비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무척 크다는 걸 잘 안다. 따라서 향을 피우는 일과 명상음악을 듣는 걸 금할 게 아니라 그것을 모든 병실에 제공해야 했다. 또 마약 중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명상과 더불어 기도와 종교도 대안이 된다. 마약 클리닉을 바다 근처에 세우고 건물을 바다색으로 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펄럭거리는 옷도 환자복이 될 수 있다. 신비와 초월과 종교에 대한 관심을 계속 장려하고 서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은 내가 치료센터에서 20년 넘도록 중독자를 경험하면서 확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중독 클리닉에서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예수단 종파를 받아들였던 때였다. 그들은 거의 여호와의 증인과 유사하게 말 그대로의 성서 해석으로 설교하는 단순한 기독교도들이었다. 거기에 인도의 구루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의 선엄적 명상에 영감을 받은 추종자들이 진언을 읊어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자 우리가 정신과 지식에 의존해 엄청난 비용을 들였던 것보다 훨씬 더 치료율이 높아졌다. 나는 이 일을 회고해보고 나서 일반 정신과 의사들의 경우와 다름없이 재발이 빈번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지 않았고 그들이 찾는 것을 빼앗았던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의사가 환자에게서 마약을 빼앗고 애정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과 태초의 원칙 차원에서는 그것이 다른 법칙성으로 인해 기능을 할 수 없다. 즉, 환자들이 약물에 손을 댄 건 해왕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대신 우리는 환자들에게 애정을 뜻하는 금성의 원칙을 제공했지만 애정은 그들이 가진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였다. 학교 의학자들은 이를 한층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환자에게서 마약과 함께 해왕성의 원칙을 제거하고 대신 토성의 원칙 아래에 있는 질서, 정확성, 청결, 신뢰 같은 덕목을 강요한다. 그 일은 마치 아직 더하기도 못하는 1학년 학생에게 곱하기를 하라고 몰아치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며 이상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 해왕성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을 문제가 해소된 상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그 어떤 것보다 성과가 크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면서 마약과 같은 그릇된 강가에 도착했다면 그 갈망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배를 다시 물에 띄워 계속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스스로 더 좋은 강가를 찾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태초의 원칙을 이해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정신과를 지금껏 보지 못했다.
어쩌면 중독자에게는 같은 입장에서 이미 나쁜 경험을 하다가 마침내 헤쳐나온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마약 중독 치료사라면 그도 한때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마약 중독자 봉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해 편안하게 일했고, 그러다 성공적으로 자리를 바꾼 뒤에 마약의 세계를 지배하는 해왕성의 원칙에 대해 잘 알게 된 사람들이다. 중독과 중독의 대상은 천국과 지옥처럼 함께 속해 있다. 중독과 지옥을 금지하는 사람은 중독 대상을 제지하고 천국의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방식으로 마약 중독의 상황과 지옥에 빠진 중독자를 보살피는 것이다.